안녕하세요. 아직도 배우며 사는 72세 할머니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대서 바람도 쐴 겸 문화센터 나들이 하는 재미로 외출하는데 요즘은 어린 사람들이 저보다도 더 못 배워 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연인님들 채널 자주 듣는 애청자인데 이런 진상 이야기 잘 다루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같이 다니는 사람들 믿고 가지 혼자서 번화가 젊은이들 많은 곳은 왠지 들어가기 꺼려지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 인터넷 보고 혼자 자란 거나 마찬가지라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혼자 잘났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린 시절 못 살고 못 배운 것에 대해 한탄해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애들은 세상 탓, 남 탓하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만 있고 돈 모아서 뭐하냐, 남들은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데 하면서 그 저축은 고사하고 상대적 박탈과 무능하며 흥청망청 써제끼고 말이죠. 한마디로 한숨 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둘 키우고 손자, 손녀까지 도합 5인데 중간에 아들놈 하나가 손자 하나 달랑 낳아 데리고 있답니다. 솔직히 저는 애들 엄하게 키웠거든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투정 부리면 그대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공책이니 연필 산다고 하면서 돈 타내서 학용품 안 사고 우리 속여 먹을 때도 가만히 지켜보다 한 5번에 한 번은 그러지 말라고 회초리 들었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가격이 제법 나가는 문제집으로 장난칠 때 한두 번 잡고 그 버릇을 고쳤죠. 아이들은 머리 굵어질수록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데 여기서 부모가 지면 세상 모든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었는데 이때는 엄마 속여 먹는 게 껌이었습니다. 들키더라도 할머니 품에 쏙 안겨 울면 됐거든요. 무조건 제 편인 조부모를 백으로 먹고픈 거 갖고픈 거 다 가졌는데 2분 가시고 난 후 2배로 혼이 났습니다. 만약 이때 제가 버릇 고치지 않았다면 애 셋은커녕 남편하고 우리 애들 저 때문에 쪽박차고 거리에 나앉았지 싶네요. 다행히 우리 딸은 엄마 덕에 사람 됐다고 저처럼 마냥 내 새끼 예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걸 안답니다. 아들 하나 있다고 차별할 것 같아도 일체 그런 것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사주기는 하는데 너에게 1,500원짜리 인형을 사주면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돼지고기를 2주 동안 못 먹는다 설명을 하고 사줬습니다. 미치도록 갖고 싶은 것도 며칠 가지고 놀면 시들해지니 우리 애들은 서로의 욕심을 누그러뜨리며 잘 자랐지요. 소위 말하는 분수와 정도를 지키고 사는 것을 우리 애들은 충분히 잘 지키며 살 거라 생각을 했지요. 딸들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으로 튀지 않고 평범하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손하고 검소하게 안으로 밖으로 아내와 며느리 딸로 넷을 키우며 사는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당시 며느리 될 애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 흔한 그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냉기가 쌩하니 돌면서 공무원 하려고 준비 중인데 본인이 시험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일단 합격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년 채울 거고 그래서 연금까지 타먹을 테니 걱정 말라더라고요. 남자 등골 빼먹지 않는다고요. 말인지 방군지 우리 딸들 모두 전업주부인데 일을 하건 집에서 뒹굴건 우리가 눈치 주겠나요 우리가.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인데 하여간 첫 인상부터 애가 배배 꼬이고 까탈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시켜야죠. 당시 아들놈 나이가 35이었는데 홍기 놓친 데다가 또 언제 여자를 데려올지 모르던 상황이었거든요. 애미로서 말하긴 좀 그런데 아들놈이 여자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여자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닌데 남자로 안 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 여자애까지 끼어서 여러 들락달락해도 마냥 친구지 누구 하나 아들을 남자로 좋아하는 애는 없고 교회 여자애들이 연극 연습한다고 와서도 아들놈은 그냥 여자친구처럼 대하지 얼굴 붉히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딸들이 그러는데 매력이 없다나 허우대는 평범한데 얘처럼 무색무취인 애가 없답니다. 더구나 누나나 여동생은 요 아들놈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모스마로서 심지 같은 게 없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집 색식감이라고 데리고 온 내 말 듣고선 우리한테 뭐 그런 걸 묻냐고 따져 묻는데 그런 거 안 묻고 뭘 물어봅니까? 지도 여자애네 집에 가서 시시콜콜한 아버지는 뭐하고 어머니는 뭐하고 누나며 여동생의 졸업한 학교에 직업까지 다 풀어놓고 우리는 며느리들 애한테 지금 뭐하냐는 소리도 못 묻습니까? 아무튼 심히 삐딱선을 타는 애를 며느리로 맡고 내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다행히 결혼한 해에 9급 공무원에 붙었는데 시험 공부하느라 집에 안 오던 아이는 직장 생활에 임신까지 해서 피곤하고 바쁘다며 코빼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우리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내버려 뒀습니다. 장가나 갈라나 했던 아들놈 구제해 준 것만도 감사히 여겼죠. 아들내는 큰애를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애로 끝을 내겠다고 해서 그래라 했는데 명절에 죽상을 해가지고 와서는 유세가 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애 보러 가서 이미 아들이며 며느리에게 상처받을 대로 받은 우리는 온다고 해도 반가움보단 지레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았는데 애 낳고 애들이 참 유난의 극성이더라고요. 그동안 찾아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이렇게 보는구나. 내 새끼 어디 얼굴 한번 보자. 자기야, 아참, 엄마 손 씻었어요? 더러운 손으로 애 만지면 안 돼요. 들어오자마자 씻었어, 유나는. 어머니, 그런데 아까 들어오셔서 아버님 코트 만졌잖아요. 어머니 입고 계신 옷도 그렇고 손도 다시 비누로 빡빡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 앞치마라도 해주실래요? 그리고 이쁘다고 애 볼에 뽀뽀하거나 발 만지고 그러시지 말아주세요. 병균 묻거든요. 신생아라 면역력이 약해서요. 맞아, 엄마가 우리 키울 때하고는 달라요.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철저한데 누나나 영희처럼 막 키우는 사람 아니니까 신경 좀 써줘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손주 병 걸리는 건 바라지 않죠? 사실 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공개하려고 했거든. 두 분이 굳이 보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집사람 설득하면서 나도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 애니까 부모 말이 따라주세요. 우리는 노인네들 방식하고는 다르게 키울 거거든요. 시부모가 왔어도 일어나려는 제스처조차 없는 며느리며 지들끼리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뻔하게 자기야 하면서 아들 통해 손 씻었냐 묻는 아들이며 씻었다는 말에 다다다다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지 않았냐 읊어대는 며느리 때문에 박박 비누질하고 앉지도 않고 대충 애 얼굴만 보고 그 집을 나오며 입이 썼지요. 우리가 저를 뭐 그렇게 핍박했다고 저러는가는 몰라도 아들인 영준이는 얌전한 듯 하면서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애였거든요. 뭐든 누나 탓하다 동생 태어나고는 동생이 그랬다고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호되게 가르쳤습니다. 언젠가 아들 영준이하고 통화하면서 서운하다 말하니 대뜸 엄마 아빠는 하나뿐인 아들 기를 왜 그렇게 죽였냐. 집사람과 자기는 그래서 교육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그 집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답니다. 자기 자식 자기네 방식대로 키우겠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며느리 친정하고도 그래서 사이 안 좋으니 너무 억울해 말랍디다. 며느리는 키 쑥쑥 자라게 분유 먹여 키우려고 해서 모유 먹이라는 친정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집에 돌려보냈다고요. 그래라 하고는 관심 끊었습니다. 우리도. 뭘 얼마나 잘 키우겠다고 저러는가 가소로웠고 특히 며느리가 너무 불편해서 너희 둘이서 잘 살아라만 하고 있었죠. 당신은 며느리 같은 아이 엄마들이 많아지던 때라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더럽게 기저귀 갈지를 않나. 무슨 애들을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걸 부모란 것들이 흐뭇하게 보기만 하는 건지. 그러다 누가 눈치 주면 아이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 눈치 주는 사람을 째려보고 애비란 놈이 덩치 앞세워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딸내는 사돈부터 애들 부부까지 우리와 비슷한 훈육 방법을 고수하는 입장이라 편했지요. 일단 딸은 아무리 내 눈에 이쁜 내 새끼라도 다른 사람에겐 그저 빽빽대는 애 새끼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애거든요. 심지어 평소에 인자한 사돈들도 귀한 손자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말린답니다. 아이에게 전부인 부모와 조부모가 이러니 우리 외손주들은 특히 밖에 나가서는 아주 얌전하답니다. 저는 애들이 말썽 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모라면 이 시절에 말썽을 부려도 되는 곳 아닌 곳 가리게 이끌어주는 것이 첫 번째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곧 인간이 부모 품 벗어나 유치원에 가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누울 자리에 다리 뻗고 안 뻗는 기본 처세술을 습득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못 가지는 입장에서 내 새끼들 갖고 싶은 것 모두 사줄 수 없으니 다 일러야죠.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그 속에서 행복할 거 아닙니까? 며느리와 아들네는 명절에 딱 2번 보는데 보는 우리가 질려서 무척 불편했습니다. 오자마자 고급 기저귀 가방 들쳐매고 방에 틀어박혀서 지들끼리 있다가 차려놓은 상에 애들과 앉아서 제 역할 다 한 줄 알고요. 이후로 애가 기고 걸음마 하면서 집안 물건 부수고 TV에 올라타는데 옳지 옳지 하면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꼬라지에 니들이 사낼 거 아니면 애 따라다니며 말리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아가씨들 애들한테도 그랬냐며 바락바락 대들더니 주둥이가 대빨라와서 근 2년 동안 그마저도 안 오더라고요. 이미 친정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며느리며 아들놈은 다른 집들은 아들 챙기는데 우리 집은 정반대에 한창 호기심 많고 탐구하는 시절에 아이 기껏고 눈치 주는 옛날 사람들 집에 나누겠다는데 말했듯이 딸이며 사위는 아무리 외갓집이라도 애가 휘젓고 다니게 안 내버려 두거든요. 언제는 나보고 손 씻었냐, 비누로 씻어야지, 건성이면 안 된다 하더니 뭘 믿고 애가 바닥을 기고 그 먼지 구덩이인 TV로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대요. 내가 손주 놀러 온다고 물론 쓸고 닦고 했지만 청소 안 했으면 어쩌려고 또 TV에 올라타서 같이 엎어지며 깔리면 어쩌려고 창의력 운운하냐고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누나가 영준이한테 너희 모처럼 와서 꼭 그렇게 가야 했냐 전화로 풀어보려 했다가 대판 싸움이 났죠. 아들놈은 지가 길을 못 펴고 여자한테 인기가 없던 것이 우리 부부 특히 제가 쥐잡듯이 잡아서랍니다. 애가 거짓말을 하면 알고도 넘어가 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시시비비 가리고 누나에게 사과해 동생에게 사과해 해서 자존감이 없는 거라고요. 다행히 며느리가 그 시절 꺾인 자존감 다 채워주었다는 아들놈은 이제는 다시는 가족에게 놀아나지 않는다면서 사사건건 이해 못하는 꼰대들의 인격 무시하는 우리말 들을 가치도 없다면서 자기 아이는 자기네 방식대로 키울 거라고 엄포를 놨답니다. 우리는 아들네하고 애 돌잔치까지 아슬아슬하게 지내다 잔치 끝내고 애들이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전화했냔 답전화도 없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한 3, 4년 소원하게 지내다가 한참 후 보게 되었습니다. 지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키워서 이젠 우리 영향 안 받는다며 데려왔는데 무슨 이제 5살이란 애가 그렇게 4가지가 없는지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애까지 꼴 보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일단 애가 인사 안 하는 건 기본인데 며느리와 아들은 조금 크면 자연히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왜 먼저 인사하고 말을 안 건네냐입니다. 꼭 애기가 먼저 해야 하냐고. 다른 집 애기들 보면 배꼽 인사하고 이쁨 받는 재미로 모르는 나한테도 눈 마주치면 냉큼냉큼 하는데 기죽는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네요. 인사도 본인이 우러나야 한다고요. 그렇게 상전 아닌 상전으로 애 기죽을 소리 할까봐 애들이 눈 부릅뜨고 있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애들 왔다는 소리에 딸들이 얘네들 데리고 외식하러 가서 기어이 싸움이 났는데 손자가 점심에는 꼭 시리얼을 먹는데 시리얼만 담은 그릇 1개, 우유만 담은 그릇 1개 이렇게 따로 주더라고요. 우유에 시리얼을 조금씩 넣어 먹어야 바삭하고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는데 애가 우유에 시리얼을 풍덩 담그는 게 기분 좋아한다는데 밖에 나가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음식을 주문하니까 며느리가 아이 시리얼 먹게 그릇을 달라고 했거든요. 직원이 하나만 내주니 애가 그릇 2개 가져오라고 그릇을 집어 던지며 악을 박박 쓰면서 안 먹는다고 빽빽거리는데 애미가 쩔쩔매면서 애를 달래더니 그릇 하나 더 가져오라고 직원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저게 우리 자손이라니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파는 메뉴도 아닌 지가 싸들고 온 음식 먹인다고 직원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실례인데 좀 수더분하게 나와서는 그냥 먹이지 뭘 저렇게까지 비위를 맞추나 딸들도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애들도 애 키워본 입장에서 지가 바삭한 것을 좋아하는 것뿐이지 눅눅한 거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유난 떠는 것 하며 지 자식 그렇게 챙길 거면 아예 그릇까지 챙겨다니지 달랑 먹을 것만 챙겨 나온 저희가 못마땅한 거였죠. 애가 지 부모 빼고는 나머지 사람을 무슨 지나가는 돌멩이 취급하면서도 다 들리게 때를 쓰면서 싫다 좋다 하니 며느리가 부탁하지만 직원은 그래 아가야 하나 더 갖다 줄게 이렇게 되는데 괘씸한 겁니다.
웃긴 게 아들 부부는 우리 딸들보다 스펙이 딸리거든요. 딸들은 공부도 잘했고 시집 잘 갔습니다. 작은 딸 시아버지가 교장 출신에 큰딸 시아버지는 병원 하시고 사회들도 대기업 다니고요. 큰딸은 출판사에서 번역일하고 작은딸은 지 신랑이 부업으로 차린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사장입니다. 그런데 외손주들 얼마나 예의 바른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외식할 때 간질간질해서 조금 자세가 틀어진다 싶으면 엄마가 눈치 주고 바로 자세 가다듬습니다. 집에 가서 마음껏 놀자 하면 이해하고 바로 수긍하고 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고 예쁜지 애들 먹을 다른 메뉴 있나 제가 물어 찾아 먹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는 애비도 중소기업에 애미는 꼴랑 구급 공무원인 주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애처럼 반드시 그릇 2개 놓고 먹어야겠다고 빽빽거리는 걸 받아주는데 그렇게 시리얼 그릇이 2개가 되자 5살 손자가 지 엄마한테 합격하는데 비위가 확 상하더라고요. 감히 지 엄마한테 합격? 며느리고 아들이고 탐탁치 않아 해도 어디 어리디 어린 게 감히 부모를 평가하나 싶고 감정이 역해도 참아야지 하고 있는데 큰딸이 보다 못해 한 소리 하다 사이까지 틀어지게 되었죠. 참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너네 애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어디서 엄마한테 합격이니 뭐냐? 그래 불합격이면 어쩌려고 조그만 게 아주 어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네. 저거 나 째려보는 것 좀 봐. 나도 이제 한창 운석 부릴 나이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크면서 차차 나아져. 크면서 심해지지 나아치겠니? 밥상머리 교육부터 기초가 되는 거야 이 맹추들아. 누구는 다 큰 애라 2살 3살 때부터 싸워가며 가르치냐? 애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이거 안 먹는다고 떼쓰고 손으로 먹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싸워가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게 부모야. 우리 애들은 반찬에 양파 안 골라주면 밥 안 먹는다고 뒹구는 거 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신경 하나 안 쓰고 내 굶게 하니까 다음번엔 지가 보란듯이 먹더라. 애들 우습게 보지 마. 누울 자리 보고 떼쓰는 거야. 지금은 시리얼 그릇이지만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 해달라고 한다고. 아, 참 말 많네.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키운다고. 너한테 그릇을 달랬냐 시리얼을 사내랬냐. 네가 뭔데 이리라 저리라야. 가만 보면 이 집 구석은 남자 기 꺾는데 뭐 있어. 그치? 안 그래도 딸 둘 집에 유일한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길을 못 펴고 미움받나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니들이 나 일러 바치고 어머니는 같은 여자라고 못된 버릇 꺾는다면서 무조건 니들 편 들었잖아. 내가 나이 40에도 그게 가슴에 얹혀 있어. 이게 교육이냐? 그래도 같은 생각까진 아내 만나서 내 새끼 나처럼 안 키우고 바로잡겠다는데 왜 쌩 난리들이야 잡것들이. 니들이나 잘 키워. 영준이 너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무조건 여자애들 편만 들었다고? 너는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 애들이 그런다고 넘길 정도가 아니라 같이 내내 있었는데 너 혼자 빽거리면서 대뜸 누나가 때렸다고 했잖아. 네 누나하고 너 사이에 내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안 믿길 소리를 했어. 거기에 내가 정말 답답한 거? 말귀를 알아듣는 건지 뭔지. 너 학용품이니 문제집 산다고 할 때마다 검사하고 거스름돈 챙긴 게 네 누나나 여동생이나 따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타서 썼어. 알아? 어차피 엄마한테 타서 쓰는 돈이라도 같은 게 아니야. 그런데 너는 학용품 산다고 돈 타내서 네 맘대로 써? 부모 자식 간에 솔직하지 못하고 굳이 꿍꿍이를 벌려? 내가 하나뿐인 아들놈이 뭐 사먹게 돈 달라면 안 주겠니? 그런데 너는 거짓말을 하고 타내서 너 스스로 언제 들킬까 눈치를 살살 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은 놈이 대책 없이 머리 굴리고 걸리면 뜨끔해서 뭐하러 나왔냐고 들어눕고 그걸 간신히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딱 너처럼 키운 애를. 참 듣기 그렇네요. 이 애가 어떻고 우리 애가 어때서요? 요즘 다들 이렇게 키워요. 어머니 방식이 스파르타에 지나치게 숨막는 거죠. 그깟 그릇 2개 놓고 먹으면 어떻다고 이렇게 요란 법석이세요? 그릇 2개가 문제니? 집에서 그러면 누가 뭐랴. 나와서까지 이러니 뭐라 하는 거잖아. 여기 네 집구석도 아니야. 엄연히 장사하는 집에다 메뉴에 쓰는 것도 아닌 싸운 음식 먹겠다고 그릇 달라고 하는 사람 2번이나 오라가라 하는 게 문제가 없어? 거기다 사람이 있건 말건 바락바락 어린 게 악을 쓰면 여기 집 아니니 조용히 해라 타일러야지. 오냐 하면서 잘못된 게 없어? 무슨 내 길을 곧다위로 살리니? 어린애, 특히 너희처럼 혼자 키우는 애들은 부모가 정말 잘해야 해. 인생 살며 좌절이 뭔지 때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한다고. 형제간에 서로 장난하고 툭닥거리면서 이간질하고 들켜서 진탕 싸우고 화해하면서 애들이 배우는 게 그거야. 그걸 가지고 기죽는다 안 하듯이 부모가 애한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퍽이나 잘난 척 하는데 너야말로 게으르고
지혜 건사도 못하는 게 나불나불 말이 많다? 본데 없이 키워대면서 사람들이 내 새끼 기죽이려고 예의범절 가르치는 거냐 그럼? 그만하죠. 이제 5살에 붙들고 대기업 면접관처럼 깐깐하게 구는 엄마나 누나가 더 창피하니까 참 못났다. 애를 애로 못 보고 트집 못 잡아 안달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저 사람은 손님이 이거 가져와라 하면 2번 아니라 10배 20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사람이야. 뭘 한다고들 떠들어? 나중에 나가면서 몇 푼 쥐어주면 될걸. 집사람이 손님 붙들고 심부름 시켰어요? 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면 익히고 좀 친해지려고 했던 건데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게 밥을 먹는데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게 며느리가 밥을 먹으며 나물거리와 넣고 비벼 먹으라고 나온 계란 후라이를 애에게 먹으라고 주는데 아주 조금 계란 노른자가 반숙이었거든요. 그러자 애가 자기는 안 익은 거는 안 먹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시 해오라고 악을 쓰는데 각자 양푼에 비빔밥 해먹으라고 딸려 나온 거라 이거 가지고 사람 부르기 뭐해서 먹이지 말라고 하니까 애는 먹을 거라고 울고 며느리는 제 말에 삐죽해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또 우리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붙여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들고 직원이 가서 다시 가져올 때까지 손자놈은 눈물 한 방울도 없이 소리만 엉엉엉 하며 징징대며 앞자리에 앉은 우리들을 보면서 계속 우는 신용을 하는데 정말 내 손자인데 패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쩜 애가 지 아버지 똑 닮은 데다가 지 어미의 옹심을 쏙 빼닮았는가. 저 자식이 또 합격 이러면 식탁을 엎을 것 같은 부글부글함을 내리누르고 내리둘렀지요. 다행히 그 짓은 안 했는데 요것이 바로 우리들의 눈빛을 알아챈 거죠. 그러니 지 말 잘 듣는 만만한 지 부모한테 딱 붙어서 우리를 째려보면서 소리만 앵앵대다가 후라이 나오니까 금방 힐쭉 웃는데 꼴 보기 싫어 죽을 뻔했고요. 그렇게 간신히 우리 식구들이 얼른 저것들 데리고 나가줘야지 하며 꾸역꾸역 비벼놓은 밥을 입에 쳐놓고 있는데 이놈이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들이 후식 먹는 걸 봤는지 지 엄마 옆구리를 콕 찌르니 애미가 접시 치우는 종업원 불러서 과일을 가져오라 하는 겁니다. 직원이 아직 채 안 드셨는데 하자마자 우리들 모두가 커다란 그릇을 입에다 대고 숟가락으로 마구 퍼넣으며 다 먹었어야 했지요. 그러고서 직원분이 과일 가지러 가서 오는 동안 빨리 가져오라고 빨리라고 고함을 질러대는데 며느리와 아들놈이 쩔쩔매면서 금방 가져오신데 왜 이렇게 늦지? 아줌마 오면 떼찌 해줄게 하는 거 보고 어찌나 역한지 입맛이 뚝 떨어져서 애 많이 챙겨 먹이고 가라 하고 우리는 그냥 나와서 집에 와버렸습니다. 저것도 동생이라고 조카 오랜만에 보겠다고 한달음에 달려와 누나 노릇하려던 큰딸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비위 상하고 저것들 다신 안 보겠다고 펄펄 뛰었는데 그렇게 집에 와서 어떻게 자기네만 놓고 그냥 가버리냐. 자기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되냐 따져 묻는 며느리 때문에 기함을 하겠더라고요. 우리야말로 네가 무슨 생각으로 김시성 가진 애를 그렇게 키우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든다. 너는 네 자식한테 합격 소리 듣고도 아무 생각도 안 드냐? 아무리 애들이 맹해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야 하냐? 니들 애 그렇게 키우다가 그 손에 아작나. 너 불합격 판정받는 날 그놈한테 무사하겠냐? 가뜩이나 기센 남자애를 어쩌자고 그렇게 오냐오냐 상점 모시듯이 떠받드냐? 둘러치기도 잘하시네요. 어머니도 멀쩡하신데 제가 왜요? 저는 기쁜데요. 내 자식한테 합격 소리 듣는 거? 어머니가 영준 씨한테 불합격 엄마라고 저까지 불합격 소리 들어야 해요? 생전 처음으로 손자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안 입고 못마땅하셨어요? 사사건건 시비에 썩은 얼굴하고선 우리 애가 눈치 보며 먹어서 배 아프대요. 지금 병원 왔는데 이걸 누구한테 따지냐고요. 왜 하필 그런 데 가가지고 못마땅하면 식사 사겠냐? 네 신우야말로 오랜만에 조카 보겠다고 일하다 말고 쫓아온 애다. 고마워는 못할 망정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참 그러는 거 아니다. 봐요. 이 마당에도 딸 욕한다고 편드는 거. 조카 보러 왔으면 애가 먹을 곳으로 가든가. 이게 뭐냐고요. 음식이 상했는지 그릇이 더러운지 애가 배가 아프다잖아요. 야, 네 자식은 내내 빽빽거리고 징징거리고 이 트집 저 트집 잡느라 짐 빠져서 그래. 너야말로 생사람 잡지 말고 비위생적인 외식 같은 거 생각 말고 집에서 네 새끼 그릇 3개를 쓰건 100개를 쓰건 네가 챙겨 먹여. 애가 다 그래? 니들은 무슨 애 길을 그렇게 이상하게 세우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입으로만 징징징 우는 척 눈치 보더만. 그 나이 애들은 어른들이 해주려고 해도 스스로 한다고 난리더만. 사탕봉지 뜯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더구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옆구리 찌르고 5살을 아직도 젖병에다가 물 담아 먹이면서 잘 키우고 있어?
어찌 아직까지 그런 데다 먹냐고 하니까 지 입으로 수찬이는 아직 애기잖아 이러는데 영악하기가 니들 쌈싸먹게 생겼더만. 지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게라도 해야지. 부모란 게 내내 징징거리는 걸 오야오야 하고 있어? 뭐 대단한 황손이냐? 생전 후라이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어본 애처럼 내놓으라고 빽빽대는데 추접스러워서 눈 뜨고 봐줄 수 없더라. 유난도 참. 뭐라고요? 추접스러워요? 우리의 지금 빼입은 옷이 얼마짜린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모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간다고 못 냈는데. 고모도 그래. 어쩜 조카한테 빈말이라도 이쁘단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문제 있는 애 취급을 하고 잘난 척이래요? 집에서도 눈칫밥에 나가서도 눈칫밥 먹이냐고요? 애가 아까 너무 무서웠대요. 저 사람들 누구냐고요? 저희 안 볼 때 째려보고 꼬집기도 하셨다면서요. 됐고요. 우리 애 다신 볼 생각 마세요. 우리도 마음 상해가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 누가 더 잘되나 두고 보자고요. 애나 부모나 가만히 생각해봐라. 집에서부터 식당에서까지 애 옆구리에 바짝 붙어서 감시해놓고선 그 말을 믿어? 그래 그럼 나 하나도 안 아쉽고 궁금해도 안 할란다. 네 새끼 어련히 잘 키우겠어. 앞으로 참견 안 하게 보여주질 말어. 우리야말로 밥 그렇게 먹고 지금 손 따고 있거든. 이만 끊자. 아버지 왼손밖에 못 땄다. 나머지 따줘야 하니 끊자. 그렇게 지혜 버릇없는 거 생각 못하고 무조건 우리 보고 섭섭하다며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지 남편 영준이가 우리 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반증 아니냐는 며느리는 지 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친가하고는 왕래 끊겠다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바라던 바에 별로 겁도 안 났습니다. 또 마냥 끊지는 않고 설날하고 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면 그 핑계대고 데리고 와서 봉투 뜯어갔거든요. 이 집 식구들은 형제끼리도 반가운 손님이 못 되었는데 딸네 애들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사줬냐 꼬치꼬치 묻는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쟤네들만 사줬나 하고 감시 들어가는 건데 지새끼 기죽이는 것에는 민감한 놈들이 조카들에게 예예하면서 이름 한 번을 제대로 부르질 않아요. 딸내 애들이 상 받았다고 하면 그까짓 것 하면서 무시하고 이름 있는 대학 들어갔다는 소리에 배 아파 죽는데 아주 꼴보기 싫고 치떨리게 환멸스럽더라고요. 손주놈은 지 부모한테 깽알대면서 성적도 안 좋고 애들이며 학부모하고 시비가 걸려서 중학교 때부터 전학을 여러 번 다녔는데 애들은 지들이 돈 없고 백 없어서 그런답니다. 어지간한 애들한테는 월등하게 괜찮은데 더 부자의 성격 더러운 부모에게 걸려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차라리 남의 집 애였으면 차라리 며느리가 바람나서 아들이 아닌 남의 남자에 낳은 것이기를 바랄 만큼 망나니 찌질이로 자란 손주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집에서 혼자 검정고시를 보겠다는데 결국 이 일가족이 TV에 나왔습니다. 갑질이 만연한 시대, 하다하다 손님 갑질에 부모 갑질까지 더해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80세 나이의 김 씨는 5년 전 퇴사를 한 아들이 퇴직금을 털어 장만한 편의점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해왔습니다. 아들에게 보탬이 될 생각으로 80 나이에 편의점 진열부터 계산까지 무급으로 일해온 김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종종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요. 시린 무릎도 노구의 부성애를 막아서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화와 아들의 노후가 걸린 편의점은 만 18세의 한 무직 청년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마는데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은 대뜸 그제야 의자에서 일어서는 김씨 할아버지를 향해 손님을 무시하냐 시비를 걸며 김씨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고 진열해 놓은 물건을 모조리 부숴놓고 사라집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50대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편의점을 찾는데요. 바로 행패를 부린 청년의 부모였죠. 그런데 이들이 사과를 위해 찾아온 걸까요? 저는 CCTV에 나온 청년이 묘하게 눈에 익었지만 미처 손자라고 생각은 못하고 앵커가 이끄는 대로 쌍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말세구나.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 먹고 좋아라 했겠지. 에라이 요즘 애들 기세운에 뭐네 하면서 버릇 더럽게 들이더니 저런 꼴을 보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저 편의점에 찾아와 도리어 청년이 행패 부리다 다쳤다며 할아버지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는 부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어미가 아들 못 알아보겠습니까? 거기에 팔짱 딱 끼고 아들 뒤에 서 있다가 지 아들이 패대기 쳐놓은 진열대를 다시 한번 밟는 여자는 며느리가 틀림없었지요. 그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손님 갑질에 부모 갑질까지 짬뽕된 신인류 문제인간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요놈들 일가족은 이 당시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선 일절 말이 없는데 그런다고 모릅니까?
지금은 또 신혼 같은 거 터는 건 일도 아니라는 네티즌 수사대한테 며느리 공무원인 거 들켜서 욕 무지하게 먹고, 아들놈은 다니는 중소기업 이름 오르내리고, 손주놈은 문제 학생으로 찍혀서 전학다니다 좌퇴하고, 안 좋은 머리로 검정고시 본다는 일가족 신상까지 다 털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승진 물 건너 간데다 조만간 잘릴 것 같은데 편의점 갈 돈도 쪼들릴 손자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지금, 저는 딸들한테도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절대로 엮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 키울 줄 모르는 후진 우리가 돕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죽이든 살리든 자식 농사 잘못 지은 것은 지들이 감내해야죠. 냉정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네요. 지하고 똑같은 여자 만나 인생 말아먹은 것은 안타깝지만 지금도 세상을 원망하고 편의점 할아버지를 원망할 게 뻔해서 조금의 동정이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손주들이 피해볼까 걱정되지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이미 어긋날 대로 어긋난 놈들, 저도 이젠 힘이 딸려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일가족 셋이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어디 무인도 같은 데 가서 처박혀 살았으면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저런 놈들 세상에 내놔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사연 보냈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엄마들이 선생들에게 사사건건 갑질하다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애들에게 가장 해악이 당신 같은 부모입니다. 우리 아들네 같은 최후를 맞지 않게 주의하시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끈이 나름 긴 고학력자로 한때 잘나가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공직에 있으셔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와 과도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버지 무심한 교육관 덕택에 분에 넘치는 교육을 받았더랬죠. 그것도 남들이 배우지 못할 법한 하키나 골프, 제 여동생은 리듬 체조나 피겨 이런 것들을 배우고 사립초등학교 시절에는 캐나다 이민을 간 이모네 집에서 동생과 같이 3년 정도 홈스테이 한 덕에 영어도 현지에서 배웠고 그 이후로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우리 남매 둘 다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동생이나 대학 잘 간 학부심은 있었지만 미래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었어요. 차라리 여태껏 저한테 쏟아부은 돈을 모아 일찌감치 강남에 부동산을 하나 사주었으면 저는 정말 대박이 났을 텐데 석사까지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도 뭐 대기업 월급쟁이 투명하니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도 좋고 월급도 타 기업에 비해 좀 더 많이 받지만 그만큼 일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입사 동기들도 같은 생각인 건지 식사할 때는 부수입으로 투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쯤 안민철이라는 동기는 가상전인 단돈 5억으로 100억의 수입을 올려 윗상사가 갈굴 때 기다렸다는 듯 보란 듯 직장을 자신있게 때려치고 나와 그 돈으로 건물들을 사서 월세 받는 걸로만 생활해도 차고 넘친다며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듣기로는 대학원 시절 결혼해 부자 처갓집에 든든한 뒷배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입사했을 때도 돈 벌려고 대기업 다니는 게 아니라 명예 때문에 회사 생활한다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때마침 투자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자 인정하다 못해 찬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후부터 2년하고 얼마 후 정도가 지났을 때쯤 여전히 직장에 대한 불신을 갖고 힘들게 일해야만 하는 현실에 한숨 지으며 낙없이 살아갈 때 갑자기 그 돈 벌었다던 민철이가 느닷없이 그것도 하필 무슨 운명의 움직임이었던지 제게 연락이 와서 기가 막힌 정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 혹시 돈 벌고 싶지 않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줄 테니까 너도 투자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사실은 이건 오랜 투자를 쫓아온 내 감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만간 부동산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 난 그래서 지금 있는 돈으로 미분양들 좀 쓸어 담으려는 준비 중에 있어. 너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 돈이 뻥튀기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침체기에 있었고 근 10년 동안 안 오르던 부동산이 오른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빚내서 집 사라는 나라님의 말씀에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워낙 감이 있던 동기의 말에
혹시나 하고 솔깃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친구와 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이런 고급 정보를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내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 않고 저는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만 하고 흘려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입사 동기들끼리 거하게 한 잔 쏘는 모임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모임 주최자는 투자 성공한 동기인 민철이의 제안이었고 3차까지 아주 원 없이 놀고 한 달 월급 넘게 값이 나왔는데도 턱하니 지불하는 것을 보고 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다들 녀석에게 좋은 정보가 없냐고 물었지만 제게 했던 것과는 달리 입을 꾹 다물고는 정작 투자를 흘러넘긴 오로지 저만 따로 불러내어서 정보를 주었던 것입니다. 너 생각해봤냐? 윗사람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니까. 너 언제까지 힘든 직장 생활 할 거냐? 인생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돈에 얽매여서 살 거야? 자꾸 저를 투자하라고 부추기는데 자꾸 안 친한 저에게 오히려 투자를 부추기니 내심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자 녀석이 해결을 해주기라도 하듯 덧붙였습니다. 안 친하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 친한 사이면 등 돌리고 그 원망 다 어떻게 받으라고. 원래 투자라는 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거라서 100% 확신한다 이런 건 없잖아. 정말 1%라도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 친한 지인한테는 소개시켜주면 여러모로 내 인간관계가 곤란해지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한번 믿어봐. 진짜 내 감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라며 자기가 현재 미분양들을 쓸어 담았던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마치 무당이라도 된 듯 확신 있게 얘기를 하니 안 친한 저는 골똘히 고민하다가 어차피 여유자금 그때 1억 정도 있었으니 대기업발 대출을 당겨 한번 믿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전세값과 매매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지라 인근 지역 구축들을 매입을 했고 당시 제 행동을 본 저희 부모님은 저더러 위험하게 뭐 하는 거냐고 했지만 저는 일단 지르기로 맘먹은 이상 쭉 가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파동이 일어나면서 그 친구 말 맞다나 가격이 상승세를 띠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수천이 오르는 등 범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자 이거 정말 대박 났구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또 떨어질까 싶어서 저는 워낙 간이 작은지라 두근두근거려 얼른 팔아서 2배만 남기자 싶어 부동산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걸 알고 그 친구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2배 남기고 팔면 세금 내고 뭐하고 남는 것도 없어. 저기 내가 아는 지방에 미분양난 정보가 있는데 거기 가서 다 쓸어 담고 와. 내가 돈은 빌려줄 테니까. 너 이거 완전 대박 정보라니까. 라고 저를 자꾸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라고 돈까지 쥐어준다는데 일단 저는 하루에도 몇 천씩 금액이 뛰는 것을 본 저는 그것에 대해 묻기보다는 먼저 그 돈을 챙겨서 그 친구가 알려준 미분양 지역을 가서 부동산 쇼핑을 하듯 정말 다 쓸어 담고 와버렸네요. 부모님 돈이며 여동생 돈이며 다 갖다 하니 부모님도 여동생도 집이 몇 채나 있게 되었으니 기대감 불안감 반이었어요. 저는 13주택자가 되게 되었고 당시 전세값이 제가 산 매매값보다 더 많이 받게 되니 뭐 더 돈 들어갈 것도 없었고 월세 받는 것도 있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덕에 하루아침에 부동산 부자가 되었어요. 저는 돈방석에 앉은 게 그 친구 덕이라고 생각하고 고맙다 여기며 그 친구를 불러내어 크게 식사를 쏘게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민철이는 정말 투자의 신인 마냥 돌아가는 정세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돈 벌었으니 회사 그만두냐는 민철이의 말에 간이 작았던 저는 그래도 투자는 투자일 뿐 그래도 사람은 일을 해야 자아 실현을 하고 정체성을 찾는다는 모범적인 도덕적인 판단이 이미 부모님 덕에 각인이 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 설명을 해주며 직장은 그만둘 일이 없을 것 같다 했죠. 그러자 녀석이 하하 호탕하게 웃으며 제게 엄지척을 내밀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만 투자 정보를 준 거야. 네가 기본적으로 성실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마냥 한탕주의에 몰입할 녀석은 아닐 것 같아서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사상도 뚜렷하고 그래서 내가 너 처음 볼 때부터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거든. 누군데? 투자 관련된 사람인 거야? 아니, 우리 사촌 여동생. 마침 요 근처에서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만 괜찮다면 불러서 소개시켜주고 싶거든. 어때? 걔도 나만큼이나 투자에 욕심도 있고 깨어있어서 너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
너 나한테 고마운 거 많으면 우리 사촌 여동생 한번 만나봐라. 만나는 사람 있어도 결혼한 거 아니면 괜찮잖아. 안 그래? 라고 은근슬쩍 자기 사촌 여동생이라는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당연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음을 안 건지 아니면 설령 있다 한들 무작정 자기 사촌 여동생을 만나야 되는 건지 묘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네요. 어쨌든 그 친구 덕에 저희 집안 돈방석에 앉게 되었으니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촌 여동생이라 하니 또 막상 부담은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알겠다며 오시라 했습니다. 근데 제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앞에 있었는지 5분 만에 나타나더라고요. 마치 대기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근데 보자마자 여리여리하고 지나쳤으면 한 번쯤 다시 뒤돌아볼 만큼 청순한 모습에 저는 눈을 비비고 그 여자에게 그야말로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도 당연히 봤을 텐데 부동산 투자처를 소개해 줄 때보다 그 친구가 더 빛나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채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해도 안채한, 뒤로 해도 안채한. 요새 이런 이름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재치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유머러스함도 정말 좋았습니다. 민철이는 눈치껏 잘해보라며 빠져주었는데 그날 대화하면서부터 전 그야말로 그녀와 운명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잘 맞았고 더욱이 취향도 비슷해서 그녀가 가는 길에는 항상 제가 있게 되었더랬죠. 그런데 만나다 보니 늘 밝은 줄만 알았던 채한이가 알고 보니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아버지 없이 홀로 날 낳고 키우셨거든. 근데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민철 오빠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어.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좀 힘들게 살아서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네 집 쪽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애 혼자 키우는 팔자 돼서 살게 되었네. 당신한테는 모두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일러두었는데 솔직히 저는 귀하게만 자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았던 얘기를 해주자 더 지켜주고픈 보호 본능이 생겼고 제 오랜 첫사랑도 불식시킬 만큼 저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네요. 매일매일 만나도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채한이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지 불과 200일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행여나 부모님께서 채한이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말하고 허락을 받으려 노력했는데 처음에는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반대를 거듭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민철이랑 상담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니 그 녀석이 힘이 되어주며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힘을 보태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찌 되었건 민철이 덕에 도저히 모을 수 없는 범접하지 못할 재산과 부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고 내내 민철이한테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어머니는 까칠함을 잃지 않고 어떻게 우리 집안 재산을 불려주었다는 대가로 별 볼 일 없는 사촌 동생을 떠넘기려 하냐고 도리어 화가 나서 따지는데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가 말린 덕에 씁쓸하게 결혼 허락은 겨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다행히 무사히 채한이와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민철이는 제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오빠라는 책임감 아래 들어가는 결혼식 비용부터 시작해서 채한이의 예단임료, 혼수랑 집까지 책임지며 그야말로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내를 얻고 덤으로 아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민철이는 채한이 아들인 혜성이를 제게 소개하며 제게 몇 번이나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채한이랑 우리 조카도 잘 부탁해. 우리 집이 채한이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신경 써주고 싶었어. 난 진심으로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결혼식 당일까지 내내 그 얘기를 못 박으면서까지 하며 채한이와 함께 동시 입장을 하고 제게 채한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철이가 채한이를 애틋하게 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 녀석이 아끼는 사촌 동생을 제게 시집 보내서 서운한 맘이려니 생각하고 내가 채한이 잘 지켜주겠다고만 큰소리 떵떵 치며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채한이는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민철이 고모가 홀로 낳은 아이라 다들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친척도 하객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몇몇 친구와 혼주석에는 민철이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고 물밀듯이 밀려온 제 하객들이 채한이 하객석까지 가서 앉는 바람에
덕분에 다행히 크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쪽에는 유일하게 빠진 하객은 바로 제 여동생인 지훈이었는데 때마침 유학 중에 있어 시험 때문에 도저히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기에 그것만 빼면 전 완벽한 결혼식을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민철이 덕택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를 장가 보내서 그런지 채안이도 채안이 아이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채안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 덕에 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질 못하고 센터에 다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신혼 시절은 연애 때보다는 도리어 신경 쓸 것이 많기는 했어요. 그러나 제 아내의 아이면 제 아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 역시 혜성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제 아이인 것처럼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전에 주말에는 무조건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잠을 자거나 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썼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제 시간을 기쁘게 할애하기 시작했어요. 민철이는 결혼 후에도 때때로 연락을 하며 저와 아내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며 잘 사는지 확인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인지 아내가 때때로 언젠가부터인가 반가움보다는 부담스러운 낯빛이 띄기 시작하며 언제 한 번은 자다가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민철이랑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민철이 역시 당분간 저희 집엔 얼씬도 안 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때문에. 나 잘 사니까 더 이상 올 필요 없다고 했어. 오빠가 걱정이 많아서 나 잘 사는지 찾아보러 온 건 줄 아는데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당신같이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매사 찾아오는 것도 웃기잖아. 안 그래? 라며 가시도 친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바꿔준 민철이가 고맙고 찾아와도 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사이 좋은 사촌 남매가 별것 아닌 걸로 싸웠을 거라고 안일하게 넘겼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참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어쨌거나 민철이가 발길이 끊기나 안 끊기나 한결같이 제가 아이와 함께하며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내는 때때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눈물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주며 혜성이는 내 자식이야. 센터 소장님한테 들으니 좀 더 치료받으면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내년엔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힘내자. 라고 아이와 아내를 꼭 손을 잡아주니 아내 역시 감동이 올라왔던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고마워 정우씨.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라면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내 달고 살며 저를 위해 아침마다 팔첩반상을 차려주고 매사 온전히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싫다며 혼인신고도 못하게 막은 어머니께서는 틈을 보이면 깨끗한 호적으로 이혼시킬 요량인 건지 손주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또 아버지께서는 매번 손주가 보고 싶다며 손주 타령을 하시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눈치 보는 것에 아내는 스트레스 받아 했어요. 결국은 어머니 핑계대고 아이 계획을 미루기로 했지만서도 정작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안 갖는 것인지 그 마음 잘 알기에 아버지 앞에선 제가 나서서 막아주고 아내를 위했더랬죠. 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아내가 원하는 뜻이 곧 제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아내는 내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제게 선물 같은 큰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둘째 아이 가졌어. 당신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돼. 솔직히 나 혜성이 때문에서라도 둘째 아이는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건 혜성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당신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아서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인 것 같아. 고마워. 나 평생 당신 사랑하면서 당신을 위해서만 살게. 대신 아이에 대한 소식은 일단 우리 둘만 알기로 하자. 특히나 민철이 오빠한테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빠가 나를 유독 아껴서 혜성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안쓰러워하는데 여기서 둘째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면 걱정할지도 모르거든. 라고 제 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의아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하고 여자가 예민해진다는 것을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났던 저는 무조건 아내를 이해하고 다독여주기로 했습니다. 내 아이를 가져준 게 당신에게 얼마나 큰 결심인 줄 누구보다 잘 알아서 더 고맙다고. 나 역시 혜성이와 둘째 아이에게 좋은 아빠로서 노력을 하고 혜성이에게 누구보다 신경 쓰겠다고 약속까지 단단히 하니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혜성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 줄 잘 알기에 제 아이를 못 볼지도 모르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허나 아내는 몸이 약해서 임신하면서부터 힘겨워했고 혜성이까지 책임지려니 상황이 쉽지가 않았던 터라 저는 자연스럽게 두 모자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민철이 덕택에 부동산으로 이뤄 좋은 부 덕분으로 제가 현재 벌고 있는 월급 정도는 너끈히 나왔기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부담 없이 식구들을 돌볼 수가 있었어요. 정작 저는 직장에 미련이 없었지만 부모님은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며 복지며 혜택이며 너무 아깝다고 혀를 차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께서는 속상해하며 난리를 치시기에 저는 어머니한테만 은근슬쩍 사실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어머니께서는 기뻐하고 이해해주기보다는 더욱더 아내와 아이 원망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여자와 왜 결혼을 해서 네 황금 같은 인생을 갉아먹냐고. 왜 힘들게 공부한 거 도로함이 타불되게 만들어. 애 엄마랑 애 뒤치다꺼리하느라 네 꿈 못 펼치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냔 말이지. 가만 보니 민철이란 이놈이 아주 화근이야. 걔 아무래도 작정하고 널 돈 벌어준다는 걸로 함정 빠뜨리고 걔 너한테 떠넘긴 것 같다. 그깟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너 다시 버젓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평범한 여자랑 결혼해서 네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결혼 허락한 조건으로 혼인신고는 안 하기로 했으면서 뭘 그리 급하다고 서둘러서 애부터 가졌대. 속상하다 속상해. 라면서 어머니께서는 채안이를 소개시켜준 민철이를 원망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한심하게 보시며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 때 제일 좋아하고 그동안 돈 없어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명품들스러운 당신이 그게 절대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일침을 가하면서 어머니께서는 더 꺼이꺼이 저를 붙들고 우시기만 하셨죠. 그래도 그런 속상한 마음을 달래는 소식이 있다면 바로 여동생의 소식이었어요. 여동생은 저보다 더 공부에 열정적인 아이고 똑똑한 아이라서 학교 졸업 후 캐나다에 있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귀국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유학생과 함께 결혼을 계획하고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간만에 집안에 활기가 넘치는 게 좋았고 여동생과 매지될 사람도 만나고 저와 제 아내, 아이를 소개할 생각이 들떠서 함께 식사 자리를 잡았네요. 아내는 입덧 때문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 함께 가자고 설득한 덕분에 아이까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역시 자초지종을 알고 아내를 만나는 거였는데 워낙 사고가 깨어있는 아이라서 제 사랑을 응원해주는 제 편인지라 둘이 동갑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편견 없이 깍듯하게 새언니로서 잘 대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 아내가 중학교 때 때마침 우리 동네에 살았던 것을 기억해 얘기를 꺼내니 여동생이 기가 막힌 듯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그럼 세연이도 거기 살았던 거예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저도 중학교 때 그쪽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그럼 우리 어디선가 마주쳤겠다. 그쵸? 와, 세연이랑 오빠는 완전 운명적인 단짝이네. 알게 모르게 그곳에서 지나다가 계속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엄마, 이러고도 언니랑 오빠랑 악연이라고 하는 거요? 민철 씨가 화근이 아니라 고마워서 넙죽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인중학교 나온 거예요? 네네. 연인중학교요. 나왔죠, 제가. 라고 웃으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려는데 그 순간 아내가 당황해하며 얼굴이 뭔가 쎄해지는 것을 느껴지면서 자꾸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 하다가 그게 안 되니 화장실이 급하다며 급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깔깔거리며 지 남편 될 예비 매제에게 정말 신기하다면서 당신은 어렸을 적 어디 살았냐고 하다가 순간 갑자기 웃음을 뚝 끊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며 심각한 얼굴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세연이 이름이 안채안이라고 했지? 나 순간 채안이라는 이름 기억날 것 같은데 왜 언니가 많이 낯설지? 그때 살던 우리 동네에 아파트 들어서면서 연인중학교가 새로 생긴 학교라 애들이 별로 없어. 나 웬만한 애들은 다 기억나는데 거기에 세연이는 없었거든. 아님 동명이인인가? 흔한 이름은 아닌데. 잠깐만 나 앨범 좀 가져올게. 안채안이라고 아마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며 후다닥 자기 방에 가서 먼지가 잔뜩 쌓인 앨범을 툭툭 털며 가지고 오는데
여동생 기억이 맞다면 고교 시절 아내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대하고 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여동생 앨범 속에는 안채한이라는 사람 이름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나 분명 안치한 이름 들어봤는데 왜 졸업 앨범이 없지? 우리 중학교를 졸업을 안 했나? 방금 세연이가 연인 중학교 졸업했다고 했잖아. 그 소리를 듣고 아내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어머니께서 호시탐탐 아내에 대해 뭔가 깎아내릴 것이 없나 염두에 두었던 것처럼 눈빛을 빛내며 날카로워지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 중학교 잘려서 검정고시 봐서 졸업증 가진 거 아니냐? 아님 고졸이라는 말도 거짓말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듣다 보니 예비 매제도 있는 판국에 어머니께서는 자꾸만 한 식구 된 아내를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 마냥 해서 저도 슬슬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식구 욕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일 게 뻔한데 더군다나 제 아이까지 가진 아내를 배울만치 배우신 분이 대체 왜 그러시는지 어머니 앞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하니 어머니는 분한 듯 눈을 치켜뜨며 저를 노려보며 속내를 확 내지르려 하셨지만 정작 예비 매제 때문에 그 이상 한마디도 못하고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 한마디 하고서 기분 나쁜 듯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어머니 태도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서 이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게 되었네요. 본가 쪽 화장실 방음이 잘 되었었는지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듯한 건지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굳이 언급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쪼록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고 당분간 저희 집 본가는 가지 않은 채 저는 아이 케어와 아내 케어에 온 정성을 다하며 행복하게 우리 가정 잘 꾸리고 있었는데 간만에 잠잠했던 민철이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쯤에 제 핸드폰을 그렇게 해댔는데 처음에는 안 받으려 했지만 끝없이 울려대는 진동 소리에 받았더니 살짝 취해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매제 간만에 너희 집 좀 놀러가도 되지? 우리 채한이도 좀 보고 싶고 혜성이도 보고 싶고 내가 요새 와이프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냥 내 식구였던 애들이 보고 싶네. 이것도 참 웃긴 얘기였습니다. 민철이가 제게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자 사촌 오빠였기에 남들 다 자는 오밤중에 온다고 하더라도 맨발로 나아가 환영해줘야 하는 은인 같은 사람임에는 분명했지만 솔직히 이건 여러모로 예의가 아니었죠. 무엇보다 내 식구였던 애들이라는 말도 거슬렸고 그리고 왜 지랑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우리 아내와 아들이 보고 싶은 건지 황당하기만 했는데 저는 어차피 아내가 곤히 자고 있길래 깨우기도 못하고 내일 날 밝으면 오라고 했더니만 제게 격앙된 소리로 굳이 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제가 허락과는 별개로 그냥 무턱대고 쳐들어올 것 같기에 서둘러 제가 문 앞에서 막으려고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집 앞에 와 있었고 제겐 통보 전화를 한 것이었죠. 야, 빨리 문 열어. 내가 우리 꽃 같은 채한이랑 혜성이 이어줬는데 날 모른 척하면 섭섭하지. 채한아 오빠 왔다. 혜성아 삼촌 왔어. 빨리 문 좀 열어라. 내가 니들 잘 살게 해줬으면 나한테 보답은 못할 망정 이렇게 문전박대하면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지 않냐? 라고 고래고래 떠드는 통에 이웃집에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민철이는 더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제게 매질하며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술친구가 필요했다며 양손 가득 조류 등을 가지고 와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철이지만 이런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었고 솔직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임신한 아내가 행여 깰까 싶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대책 없는 이 인간을 얼른 작은 방으로 몰아넣어 대강 맞춰주고 재우려고 술상을 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게 제가 아내가 아이를 가진 후부터 태교를 위해 금주를 해가지고서 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도 허허실실대며 한잔하자고 계속 혀꼬부라지는 말을 하는 것이 못내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바로 1층에 편의점이 있었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 못해 얼른 내려가서 이것저것 안주다 뭐다 잔뜩 사오고 위로 올라와 부디 조용히 있기를 바랬는데 민철아 이거저거 많이 사왔다.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한두 잔만 더 하고 얼른 자자 라고 얘기를 하며 녀석이 있는 방문을 열어 젖혔는데
저는 저를 냉하게 쳐다보는 민철이의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술에 취한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멀쩡하게 정신이 번쩍 든 얼굴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보고 충격적인 얼굴을 해댄 민철이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웬 주변에 핑크빛 벽지며 모빌이며 이 조그만 아기 침대는 다 뭐냐? 너희 설마 애 가진 거야? 민철이가 본 것은 제가 미리 설레발을 쳐서 꾸며놓은 아내 뱃속의 제 둘째 딸을 위해서 온통 핑크빛으로 꾸며놓고 태교동화다 모빌이며 침대며 애착 인형까지 미리미리 다 사놔서 꾸며놓은 터였거든요. 순간 아내가 절대 민철 오빠가 되도록 몰랐으면 좋겠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애가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사촌 오빠인 민철이는 제 친구이니 누구보다 기뻐하고 축하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기가 잔뜩 띈 얼굴로 느닷없이 천정에 붙은 모빌을 확 다 떼버리며 침대를 무너뜨리자 저도 모르게 지금 뭐하는 행동이냐며 큰 소리를 내고 확 달려들어 말리자 온 힘을 다해 절 밀어뜨린 후 성큼성큼 아내가 곤히 잠들고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면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뭐야? 너 정우랑 결혼하면서 아이 같은 거 안 갖겠다고 했잖아. 병원까지 나랑 함께 가놓고서 이제 와서 애라고?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 혜성이는 대체 어쩔 작정으로 그랬냐고? 라면서 민철이가 이성을 잃은 얼굴로 아내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당장에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다가는 사촌이고 뭐고 당장에 경찰을 부를 거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민철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듯 아내에게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며 배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몇 번을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힘으로 밀렸던 저는 일단 민철이를 말리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그러는 사이 아내가 민철이를 뿌리치며 입술을 깨물고는 지지 않고 되받아치더라고요. 왜? 난 아이 가지면 안 돼? 우리 혜성이도 정우 씨를 친아빠라고 따르며 간절히 동생을 원했고 이 사람은 누구보다 혜성이한테 좋은 아빠이고 내게 좋은 남편으로서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돼줬어. 정우 씨가 자기 아이 생겼다고 우리 혜성이 등질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아이만 있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인데 그걸 오빠가 무슨 권리로 방해하지? 평생 나 몰라라 하다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네가 직접 골라준 남자 아니야? 결혼했으면 애를 갖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지금 오밤중에 찾아와서 내게 따질 일이냐고. 라고 악을 치는데 민철이는 주먹에 핏대가 선 상태로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으악 소리를 질렀고 당장에 혜성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 잠들어 있는 혜성이를 안고 나가버리려 하는데 놀란 혜성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민철이도 이내 주춤거렸고 제가 나서서 민철이의 멱살을 쥐며 내 아들 당장 내놓으라고. 너한테는 조카이지만 나한테는 아들이다. 내가 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냐며 네가 물론 내 인생 피게 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네가 권력으로 알고 우리 가족을 네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며 얘기를 하자 순간 민철이의 눈빛에 5만 가지 감정이 겹치는 듯 하다가 이내 온몸을 축 늘어뜨리고 바닥에 앉아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내 잘못이야. 다. 이럴 줄 몰랐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여자라고 하더니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이런 감정일 줄 알았으면 절대 누구한테도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내 아무것도 안 한 채 순순히 제 발로 밖으로 나가버렸고 다행히 그 뒤에 경찰이 와서 민철이는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그냥 술 기운에 가족끼리 잠깐 다툼이 있어서 신고까지 하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죄하고 돌려보내려는데 그 사이 아내는 멍하게 있으면서 눈에서 쉴 새 없이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대체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으나 사랑하는 아내로서 많이 놀랐겠구나 그렇게 여기며 눈물 흘리면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과는 달리 남자의 직감으로 무척이나 불쾌하고 찝찝한 감정이 앞섰던 것은 어쩌면 폭풍 같은 거대한 불행이 제 미래에 닥치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알게 되기까지는 사실 그닥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내와 민철이 사이에 묘한 느낌을 가지게 된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는데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객만 해도 아무리 아내가 고모가 혼자 낳아서 키운 딸이라고는 하지만 왼수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친척들이 그렇게 안 올 수 있으며 유독 민철이 혼자 아내를 보호자 마냥 챙기는 것도 영 마음에 걸렸고
유독 결혼식장에서 둘이 애틋하게 분위기를 자아낸 것도 그냥 시집 보내는 동생이 걱정된 오빠의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저 이게 제 착각이려니 싶기를 바라며 제일 깔끔한 건 민철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맞다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엄연한 사돈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민철이 빼고는 아내 쪽 사람들하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당시 어머니가 갖은 많은 의욕을 밀어붙였지만 너무 아내가 좋아서 아내랑 결혼하고 싶어서 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하고 민철이만 믿고 식을 올렸던 게 제 불찰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아내에게 민철이 부모님에 대해 묻는 것이 제일 일단은 빨라 의욕을 감추고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혹시 민철이 부모님 어디 사시는 줄 알아? 그래도 당신 키워준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한번 인사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찾아뵙고 싶은데 라고 하자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띠고 말했네요. 그게 왜 궁금해졌어? 그때 오빠가 말했잖아. 나 외삼촌 내외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한 군식구였다고. 그래서 내 결혼식에도 안 온 거고 오빠가 다 처리한 건데 갑자기 왜 외삼촌이 궁금한데? 그래도 애 같고 이 정도면 잘 살게 되었는데 한번 찾아뵙는 게 도리 같아서 하는 말이었어. 외삼촌 내외에게 나로 인해서 부담드리기도 싫고 하니 당분간 모른 척하고 당신이 꼭 찾아뵙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애 태어나고 혜성이랑 함께 같이 가봐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 말 맞다나 찾아뵙는 게 도리이긴 하니 가뜩이나 당신 어머니가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아직 우리 결혼하고 혼인신고도 미룬 마당에 찾아뵌다 한들 잘 산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만나러 가면 된다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며 미뤄서 혹시 아닌가? 내 느낌이 틀린 건가? 정말 안치환과 민철이는 사촌 남매가 맞나 싶었습니다만 사실 나중으로 미루면 그때 또 어떤 핑계를 대며 미룰 수도 있는 노릇이니 또 섣불리 믿을 수 없었던 터라 생각을 해봤는데 아내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화제를 다른 데로 전환시키려고 했던지 얼른 혜성이 데리고 센터 다녀오라고 저를 내보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혜성이가 선생님한테 어눌하지만 정확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수업에 들어가더라고요. 혜성이는 아직 조금 느리게 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도 쉽게 아빠라고 불러서 제가 더 사랑스럽게 여긴 아이였습니다. 근데 혜성이는 민철이가 왔을 때도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때 아내가 말하길 남자 어른들은 모두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는 계속 선생님이라고 또렷하게 부르더라고요. 말이 맞지가 않아서 선생님만 알아보나 보다 갸웃거리긴 했었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혜성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죄라도 지은 양 흠칫 놀랐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혜성이 데리고 나와서 오래 통화 못해. 집에 가서 전화 줄게. 그러자 동생의 목소리가 범상치 않게 들리며 침을 꼴깍 삼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내가 혹시 몰라서 계속 마음에 걸려 중학교 동창한테 연락해서 안채한이라고 찾아봤거든. 오빠 말 맞다 나 졸업앨범 찍을 때쯤 부모님 돌아가셔서 전학 갔다고 하더라고. 혹시 몰라 채한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 가진 애가 있어서 보내볼 테니까 잘 봐봐. 세연이 같은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내온 사진을 보니 다소곳한 여학생의 사진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내 얼굴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렴풋이 사진 속 채한이라는 여학생의 얼굴에서는 민철이와 닮은 모습이 언뜻 비춰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의 도움으로 수소문에 그 채한이라는 여학생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이후 채한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민철이의 집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철이는 으리으리한 처갓집을 만나 고래 같은 넓은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매질합시고 초인종을 유난히 누르자 약간 배가 부른 듯한 임산부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민철이의 아내 같았습니다. 임신은 했지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던지 완벽한 풀 메이크업에다 군살 하나 없이 집안에서도 세련된 복장으로 절 맞이했는데 집안에 들어가 보니 일하는 이모가 화장실 청소를 하며 한참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니 이 집에서는 민철이 내외뿐 아니라 대릴 사위로 처갓집 부모까지 같이 모시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 아내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면서 저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대하더군요.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정우 씨가요.
근데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암튼 저도 정우 씨 결혼식에 갔는데 혼주석에는 안 앉았고 뒤에서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채한 아가씨랑은 결혼 생활 행복하신가요? 네. 얼마 전에 민철이가 잔뜩 취한 상태로 저희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혜성이 동생도 생겼고요. 그러자 민철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헛웃음을 지으며 뭔가 짐작하는 듯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때 우라버지랑 한바탕 싸우고 나가서 멍 때리고 들어오더니만 혜성이 동생 소식을 들어서였구나 싶네요. 그렇게 포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나랑 이혼하고 가진 거 다 버리고 채한 아가씨를 선택하지. 참 남자란 여자보다 더 욕심이 많은 존재예요. 양손에 쥔 떡을 다 놓고 싶어 하지 않아 하니. 뭔가 아는 것 같은 그 여자의 말에 거두절미하고 저도 모르게 나서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얘기해달라 말을 했고, 그 여자는 말할 듯 말 듯 제 반응을 놀리듯 지켜보다가 이내 한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을 보니 민철이와 지금의 임산부인 아내의 모습이 보였는데 둘 다 옛된 걸로 보아하니 현재 사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설마. 저는 사진을 보고 충격적인 얼굴로 멍하니 손에 힘이 빠져 떨어뜨리고 말았고, 이내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어 제게 다시 친절하게 보여주는 민철이 아내였습니다. 채한 아가씨의 진짜 정체예요. 안채 안으로 둔갑한 사진 속 그 여자가 당신 아내인 유혜원이란 사람이고요. 민철 씨 학비대 주고 민철 씨 부모님 반대로 사실혼 관계 상태에서 헌신짝처럼 버려진 불쌍한 여자인데 정우 씨 부모님한테도 결혼 반대당해서 혼인신고도 못했다면서요? 하기사 혼인신고 안 한 게 그들에겐 다행일 수도 있었겠어요. 어른들에게는 인기 있는 타입은 아닌가 봐요, 채한 아가씨. 아니, 혜원 씨가요. 참고로 진짜 채한 아가씨는 의문의 낙상사고로 저 세상 가게 되었는데 보험금 수령인이 민철 씨로 되어 있었거든요. 설계사는 유혜원이었고요. 뭐 우연치곤 기가 막히죠? 그 돈으로 운 좋아 대박을 쳐서 그나마 우리 집에서 사람 대접받고 살게 되었네요. 믿을 수가 없었네요. 저는 한참 동안 다시 그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남녀는 민철이랑 채한이가 맞았습니다. 그럼 혜성이 역시 민철이의 아들이었던 거죠. 혜성이가 외삼촌을 무척 따른다고 했는데 사실 아빠였기에 그렇게 따르는 거였고, 민철이 역시 친아들인 혜성이를 부성이로 아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철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강지처나 다름없던 혜원이를 나와 결혼시켰던 것이었죠. 잘 살았다가 아버지 사업이 망해 하루아침에 거지꼴을 모면한 민철이는 부모님 모르게 사귀었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인 혜원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사이에 혜성이까지 낳으며 결혼을 약속하지만 막상 부모님이 반대하기도 했고 대학원 시절 만난 지금 민철이 아내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터라 결국 혜원이를 버렸다 합니다. 하지만 혜원이의 마음이 진심이었던지 민철이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서도 계속 혜원이를 찾아 다시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눈치챈 처갓집 어른들과 아내가 문제 삼고 이혼을 요구하고 난리를 치자 대단한 부동산 큰손인 처갓집을 잃기 싫었던 민철이는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다신 혜원이를 안 만나겠다고 하고, 그 증거로 혜원이를 조만간 다른 데 시집 보내겠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 하네요. 그리고 자기 조강지처를 떠맡아줄 사람인 저를 택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나 가혹하더라고요, 이건. 어쩜 부동산으로 제게 다 돈 벌어준 것도 지 조강지처랑 자식, 저더러 행복하게 해주라는 뜻이었던지, 아니면 지 조강지처랑 자식을 제게 떠넘기는 대가로 큰 돈을 벌게 해주었던지, 제대로 한 방을 맞으며 온몸에 충격을 받고 제대로 몸을 지탱하기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으니 그 여자는 어차피 자기 지금 뱃속 아이가 민철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조만간 이혼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상황을 제가 추측해보자면 둘 다 서로 혜성이 말고 사이에 아이를 안 갖기로 하고 헤어진 건데, 민철이 아내가 먼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아내가 제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면서, 제가 아내와 혜성이에게 쏟은 진심 어린 사랑과 노력은 민철이와 아내의 농간에 아무 가치 없는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에 민철이를 찾아가서 아작을 내고 싶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혼 피하려 도망 다니는지 행방불명이라고 했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요량으로 배신감에 이를 악물고 집으로 갔더니만 이미 아내의 짐도 몽땅 뺀 상태로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는 이 상황이 제게는 악몽 같았습니다. 어서 이 악몽이 깨기만을 바라며 다시 눈을 뜨면 따뜻한 아내의 웃음과 사랑스러운 혜성이가 나타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부부의 자식인 혜성이는 어이없게도 저희 부모님한테 맡기고 갔더라고요. 하며 혜성이가 엄마가 저만 보여주라고 했다며 꼭 쥐고 있는 쪽지를 제게 건네었는데 읽고 나서는 그야말로 실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호야, 미안하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사랑을 방해받지 않는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혜성이는 치료가 필요하기에 데리고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혜성이가 온전히 스스로 잘 일어설 때까지 네가 아버지로서 책임감 있게 잘 돌봐주리라 믿고 나 역시 태어나는 네 자식을 친자식으로 생각하며 아버지로서 잘 돌볼 테니까 우리 둘 다 죄 없는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고맙다. 라고 편지를 써놨는데 그들에게 기만당한 제 자신 꼴이 너무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갖은 죄목을 다 가져다 붙여 신고했고 무엇보다 그 여자 뱃속에 제 아이를 찾아야만 했지만 이미 그들은 멀리 떠나버린 뒤라 아직도 잡히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오직 혜성이만 제가 떠맡게 되어버렸네요. 직장도 잃은 상태에다 이것저것 다 부질없어 집도 싼 값에 다 정리를 하게 되어 현금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무려 수십억 원이 되었고 지금 예금에 이자 받아 먹으며 혜성이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혜성이는 저를 아버지로 여기며 살고 있고 센터 치료를 받아 많이 좋아진 상태로 일반 학교에도 입학하게 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때 간혹 엄마를 찾았는데 별로 해줄 말이 없어 입을 다무니 아이가 더 이상 묻질 않는데 그저 혜성이에게 이기적인 어른들이 죄인이다 싶습니다. 그 파렴치한 것들이 어서 하루빨리 잡혀서 제 아이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어 평화로운 시절이 돌아오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